이 시나리오는 인천시에 사시는 박민수 씨의 사연을 재현 및 각색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에 등장하는 모든 이름은 가명입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민수 씨의 사연을 끝까지 들어주세요. 그럼 지금 바로 이야기 시작합니다. 장인어른이 재혼한 아내에게 전 재산을 준다고 합니다.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미쳤구나. 솔직히 지금도 제가 완전히 틀렸다고는 말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여자 끝까지 유산 포기 각서는 안 쓰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또 정말 나쁜 여자라고도 못하겠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장인어른 곁을 지킨 것도 그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답을 못 내리겠습니다. 유산은 피를 나눈 자식에게 가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마지막까지 곁을 지킨 사람에게 가야 하는 걸까요? 제 장인어른은 올해 72살입니다. 돈이 꽤 있습니다. 젊었을 때 사업을 크게 했고 지금도 상가 몇 채에서 월세가 나옵니다. 현금도 적지 않습니다. 먹고 사는 걱정은 평생 안 해도 될 정도입니다. 아들은 없습니다. 딸만 둘입니다. 큰딸이 제 아내이고 처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결혼하고 나서는 자연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언젠가는 저 재산이 아내와 처제에게 가겠구나. 그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족은 원래부터 그렇게 화목한 집은 아니었습니다.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장인어른, 원래 여자 문제가 많았습니다. 장모님 살아계실 때도 그랬습니다. 젊을 때 사업한다고 전국을 돌아다녔는데 그때마다 여자 문제가 한 번씩 터졌다고 했습니다. 아내는 어릴 때부터 그런 모습을 보며 컸습니다. 장모님이 우시는 모습도 많이 봤다고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아내는 아버지를 존경하지 않았습니다. 무서워했을 뿐입니다. 처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집에서는 늘 장인어른 말이 법이었습니다. 식사할 때도 장인어른이 숟가락을 들어야 다 같이 먹었습니다. TV 채널도 장인어른이 정했습니다. 여행도, 외식도, 명절도 전부 장인어른 뜻대로였습니다. 조금이라도 반대하면 내 집에서는 내 말이 법이다. 그 말이 돌아왔습니다.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장모님이 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벌써 10년 전입니다. 장례식이 끝난 뒤 아내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런데 울면서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엄마는 평생 행복하게 산 적이 없었어. 그 말을 듣고 저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장인어른은 장례식 이후 몇 년 동안 혼자 지냈습니다. 명절이면 우리 집으로 오셨고 생신이면 같이 밥을 먹었습니다. 혼자 계시긴 했지만 크게 외로워 보이진 않았습니다. 워낙 자존심이 센 분이라 외롭다는 말도 안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정확히 5년 전 장인어른이 가족들을 모두 집으로 불렀습니다. 저녁 먹고 가라. 평소랑 똑같은 말투였습니다. 저도 별 생각 없이 갔습니다. 맛있는 거 사주시려나 보다. 그 정도였습니다.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장인어른이 물컵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할 말 있다. 순간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나 재혼한다. 처음에는 장난인 줄 알았습니다. 아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재혼? 누구랑? 장인어른은 아무렇지도 않게 대답했습니다. 만나는 사람이 있다. 처제가 물었습니다. 몇 살인데? 잠시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48. 그 순간 아내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처제도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도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계산이 안 됐습니다. 그때 장인어른은 67, 상대는 48, 19살 차이였습니다. 아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 지금 진심이야? 그래. 왜? 좋으니까. 그 짧은 대답이 오히려 더 화를 불렀습니다. 처제가 참지 못했습니다. 아빠, 48살 여자가 67살 남자를 왜 만나? 좋아서? 그걸 믿어? 장인어른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럼 돈 때문이지. 처제가 거의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빠 재산 보고 접근한 거잖아.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저도 속으로는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입 밖으로만 안 했을 뿐입니다. 누가 봐도 이상했습니다. 젊은 여자, 돈 많은 남자, 19살 차이. 좋게 생각하는 사람이 더 드물 겁니다. 그런데 장인어른은 숟가락을 내려놓더니 딱 한마디만 했습니다. 내 인생이다. 아내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엄마 돌아가신 지 5년밖에 안 됐어. 그래서 엄마는 평생 고생만 했잖아. 장인어른이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만해. 싫어. 이번에도 아빠 마음대로 할 거야? 그래. 내 마음대로 한다. 니들이 뭔데? 그날 식사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아무도 후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은 무거웠습니다. 한참 동안 말이 없던 아내가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오빠, 저 여자 100% 돈 보고 들어오는 거야.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 아빠는 또 속는 거야. 저는 운전대를 잡은 채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그때 제 머릿속에도 다른 생각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 돈은 언젠가는 우리 가족에게 올 돈인데 그 생각을 부끄럽지만 부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장인어른은 우리 반대를 무시하고 결혼했습니다. 결혼식도 크게 하지 않았습니다. 가족들만 모여 식사하는 자리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아내와 처제는 끝까지 웃지 않았습니다. 저도 축하한다는 말이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처음으로 정숙 씨를 제대로 만났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처음 봤을 때 조금 의외였습니다. 저는 화려한 사람을 상상했습니다. 명품 가방, 진한 화장, 애교 많은 말투, 드라마에서 나오는 그런 사람 말입니다. 그런데 전혀 아니었습니다. 짙은 남색 원피스에 화장도 거의 하지 않았고 말도 많지 않았습니다. 장인어른 옆에 조용히 앉아 있다가 우리가 오자 자리에서 일어나 허리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딱 그 한마디였습니다. 아내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처제는 인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숙 씨는 아무 말 없이 다시 앉았습니다.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분위기는 말 그대로 장례식 같았습니다. 장인어른 혼자만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이 집 갈비 괜찮다. 먹어봐.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조용히 밥만 먹다가 처제가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무슨 일 하셨어요? 정숙 씨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작은 의류 매장에서 일했어요. 지금은요? 그만뒀어요. 왜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결혼 준비하면서요. 처제는 피식 웃었습니다. 아, 그랬구나. 말은 그렇게 했지만 비웃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도 그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정숙 씨도 느꼈을 겁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억울하다는 표정도 없었습니다. 그게 오히려 더 신경 쓰였습니다. 왜 아무 말도 안 하지? 미안해서 그런 건가? 아니면 원래 저런 사람인가?
잘 모르겠더라고요. 며칠 뒤 아내가 말했습니다. 오빠, 우리 아빠 재산 얼마나 되는지 알지? 대충. 저 여자 분명 다 알고 접근한 거야.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가 아니라 100%야. 그때까지만 해도 저도 정말 그렇게 믿었습니다. 시간은 그렇게 흘렀습니다. 그리고 첫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아내는 아예 안 가겠다고 했습니다. 처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난 저 여자 얼굴 보기 싫어. 그런데 명절 전날 장인어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아내가 받았습니다. 잠시 뒤 얼굴이 굳었습니다. 전화를 끊더니 말했습니다. 가야 한대. 안 가면 앞으로도 오지 말래. 역시 장인어른다웠습니다. 협박에 가까웠습니다. 결국 우리는 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정숙 씨가 앞치마를 두른 채 나왔습니다. 오셨어요? 아내는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신발만 벗고 들어갔습니다. 거실에는 이미 음식이 가득 차려져 있었습니다. 전도 있고 갈비찜도 있고 잡채도 있었습니다. 상이 꽤 정성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장인어른이 괜히 자랑하듯 말했습니다. 전부 정숙이가 했다. 처제가 바로 말했습니다. 요즘은 반찬 가게도 잘 돼 있잖아요. 순간 분위기가 싸해졌습니다. 정숙 씨는 그냥 웃었습니다. 그래도 명절인데 직접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그 말에도 처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식사를 하는데 장인어른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저는 그 얼굴을 처음 봤습니다. 웃고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갈비 좀 더 먹어. 전도 먹고 잡채도 맛있다. 평소 같으면 그렇게 말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아내는 오히려 더 화가 난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내가 말했습니다. 맞지? 뭘? 아빠 완전히 넘어갔잖아. 밥 몇 번 해줬다고.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저도 조금 이상했습니다. 장인어른이 저렇게 편하게 웃는 모습을 정말 오랜만에 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제 생각이 바뀌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경계하게 됐습니다. 사람 마음을 잘 사는 사람이네. 더 조심해야겠다. 그때까지도 저는 정숙 씨를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뒤로 저는 괜히 정숙 씨를 유심히 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 마음이 참 그렇습니다. 한번 의심하기 시작하면 평범한 행동도 다 의심스럽게 보입니다. 저는 일부러 장인어른 집에 자주 갔습니다. 장인어른 보러 간다는 핑계였지만 사실은 정숙 씨를 관찰하러 간 거였습니다. 처음에는 별다른 걸 못 찾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커피를 마시다가 일부러 말을 꺼냈습니다. 요즘 상가 월세 많이 올랐죠? 정숙 씨는 식탁을 닦다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일부러 웃으며 말했습니다. 건물이 몇 채나 있으신데 관리하기 쉽지 않겠어요. 정숙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건 남편이 알아서 해요. 저는 잘 몰라요. 그 말이 이상했습니다. 모른다고? 정말 모를까? 아니면 모르는 척하는 걸까?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연기 잘하네. 며칠 뒤 또 한 번 떠봤습니다. 이번에는 장인어른도 같이 있었습니다. 장인어른, 요즘 건물값 엄청 올랐던데요. 장인어른이 피식 웃었습니다. 오르긴 올랐지. 제가 일부러 정숙 씨를 쳐다봤습니다. 혹시 관심을 보이나? 표정이 변하나? 그런데 정숙 씨는 냉장고에서 과일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참외 깎아드릴까요? 그게 끝이었습니다.
건물값 이야기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 보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내가 물었습니다. 어땠어? 뭐가? 그 여자.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이상하긴 해. 뭐가? 돈 얘기에 관심이 없어 보여. 아내는 바로 대답했습니다. 그게 더 무서운 거야. 왜? 티 내는 사람이 바보지. 안 그런 척 하는 거잖아. 그 말도 맞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흔들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장인어른 생신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랜만에 모두 모였습니다. 식탁 위에는 음식이 가득했습니다. 미역국, 갈비찜, 잡채, 전, 불고기, 전부 집에서 만든 음식이었습니다. 장인어른이 괜히 자랑하듯 말했습니다. 정수기가 새벽부터 했다. 처제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누가 시켰나? 못 들은 척 했지만 다 들렸을 겁니다.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장인어른은 평소처럼 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미역국을 한 숟갈 드시더니 혼잣말처럼 말했습니다. 맛있네. 저는 숟가락을 멈췄습니다. 장인어른 입에서 맛있다는 말이 나온 걸 처음 들었습니다. 장모님 살아계실 때도 짜다, 싱겁다, 이게 뭐냐? 그런 말은 많이 했어도 맛있다는 말은 거의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먼저 말했습니다. 갈비도 먹어봐. 잘했다. 정숙 씨는 그냥 웃었습니다. 고기질이 좋아서 그래요. 장인어른이 바로 말했습니다. 아니, 당신이 잘한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식탁이 또 조용해졌습니다. 아내는 밥만 먹었습니다. 처제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저도 괜히 물만 마셨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내가 또 화를 냈습니다. 맞지? 응. 아빠가 완전히 넘어갔잖아. 그럴 수도 있지. 오빠까지 왜 그래? 저는 얼른 말했습니다.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그냥 말을 하다 멈췄습니다. 저도 조금 이상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변할 수도 있나? 장인어른이 누군가에게 고맙다는 마음을 표현하는 사람이었나? 그런 생각이 처음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제 결론은 같았습니다. 아직은 모르겠다. 조금 더 지켜보자. 그런데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모든 걸 바꿔놓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새벽 5시 아내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받자마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오빠, 아빠가 쓰러졌대. 우리는 급하게 옷만 걸치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응급실 앞에는 정숙 씨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슬리퍼 차림이었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잠옷 위에 겉옷만 걸친 모습이었습니다.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우리가 도착하자 자리에서 일어나 꾸벅 인사를 했습니다. 죄송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처제가 화를 냈습니다. 죄송하면 다해요? 아빠 어떻게 된 거예요? 정숙 씨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새벽에 화장실 가신다고 일어나셨는데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119 부르고 바로 왔어요. 처제는 계속 따졌습니다. 왜 진작 연락 안 했어요? 구급차에서 바로. 정신없어서. 저는 처제 팔을 살짝 잡았습니다.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잠시 뒤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 우리는 모두 일어났습니다. 뇌출혈입니다. 순간 아내가 주저앉았습니다. 다행히 수술은 빨랐습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후유증은 남을 거라고 했습니다. 며칠 뒤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겼습니다. 장인어른은 살아는 계셨지만 예전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말이 느려졌고 오른쪽 다리에 힘이 잘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재활을 오래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처음 한두 달은 우리도 자주 병원에 갔습니다. 퇴근하면 들르고 주말에도 들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횟수가 줄었습니다. 저도 회사가 있었고 아내도 아이를 챙겨야 했습니다. 처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면 1시간쯤 있다가 돌아왔습니다. 솔직히 그 이상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갈 때마다 늘 같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정숙 씨였습니다. 아침에 가도 있었고 점심에 가도 있었고 저녁에 가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퇴근하고 병실에 들어가는데 장인어른이 짜증을 내고 있었습니다. 약 안 먹는다. 또 시작이네. 정숙 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약 먹어야 빨리 낫지. 싫다. 그럼 한 숟갈만 먹고 약 먹자. 안 먹는다. 정숙 씨도 가만히 있다가 말했습니다. 알았어. 그럼 나도 오늘 밥 안 먹을래. 장인어른이 인상을 썼습니다. 왜? 같이 굶지 뭐. 참, 별 고집을 다 부리네. 둘이 한참 서로 쳐다봤습니다. 결국 장인어른이 먼저 웃었습니다. 줘봐. 그제야 약을 먹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속으로는 아직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저 정도는 해야지. 어차피 나중에 다 받을 건데. 사람이 참 간사합니다.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되더군요. 며칠 뒤, 이번에는 병원 원무과 앞에서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저는 진료비를 내러 갔고 정숙 씨도 창구 앞에 서 있었습니다. 카드를 내밀더니 병원비를 계산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역시 나중에 다 자기 돈 될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돌아섰습니다. 그런데 저녁에 병실에서 장인어른이 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왜 당신 카드로 냈어? 정숙 씨가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급해서 그냥 냈어. 내 카드 있잖아. 나중에 하면 되잖아. 그게 뭐가 중요해. 장인어른이 괜히 버럭했습니다. 당신 돈 쓰지 마. 정숙 씨도 같이 받아쳤습니다. 우리 돈이 따로 있어? 또 그런다. 아프더니 더 고집 세졌네. 장인어른은 투덜거리면서도 더 이상 아무 말 안 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멀리서 보고 있었습니다. 조금 이상했습니다. 돈 때문에 하는 사람이면 굳이 자기 카드부터 꺼냈을까? 그런 생각이 처음 들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또 다른 생각이 따라왔습니다. 아니야. 다 계산이 있겠지. 그렇게 저는 또 한 번 흔들렸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장인어른이 쓰러진 지도 벌써 2년이 됐습니다. 예전처럼 걷지는 못했지만 보행기를 잡으면 집 안 정도는 다닐 수 있게 됐습니다. 말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도 예전 성격은 그대로였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심해졌습니다. 고집은 더 세졌고 짜증도 많아졌습니다.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버럭 화를 냈습니다. 어느 토요일이었습니다. 장인어른 서류에 도장을 받을 일이 있어서 집에 들렀습니다. 초인종을 눌렀는데 안에서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내, 장인어른 목소리였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정숙 씨가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들어오세요. 거실로 들어가 보니 장인어른이 보행기를 밀어놓고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얼굴은 잔뜩 삐쳐 있었습니다. 정숙 씨가 저를 보며 웃었습니다. 재활운동하다가 또 삐치셨어요. 장인어른이 바로 받아쳤습니다. 누가 삐쳤다고 그래. 운동하기 싫은 거지. 그러니까 그게 삐친 거잖아. 둘이 티격태격하는 모습이 꼭 오래 산 부부 같았습니다.
저는 괜히 어색해서 웃기만 했습니다. 정숙 씨가 보행기를 다시 가져왔습니다. 오늘은 5바퀴만. 싫다. 그럼 3바퀴? 안 한다. 정숙 씨가 한숨을 쉬더니 보행기를 다시 벽에 세워 놓았습니다. 알았어. 안 할 거면 하지 마. 그리고 정말 안 시켰습니다. 그냥 부엌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장인어른은 소파에 앉아 괜히 TV만 틀었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요? 슬쩍 저를 보더니 투덜거렸습니다. 저 사람, 말도 안 하고 들어가 버렸네. 저는 웃음을 참았습니다. 장인어른, 운동 안 하신다면서요? 그럼 편하시겠네요. 장인어른은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잠시 뒤 혼자 일어나더니 보행기를 잡았습니다. 에휴, 안다. 부엌에서 정숙 씨가 고개만 내밀었습니다. 3바퀴? 장인어른이 투덜거렸습니다. 2바퀴? 3바퀴? 참, 결국 3바퀴를 다 걸었습니다. 운동이 끝나자 정숙 씨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물을 가져다 줬습니다. 수고했네. 장인어른도 툴툴거리면서 물을 마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문득 생각했습니다. 저게 연기일까? 돈 때문에 하는 연기라면 2년 동안 매일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날 이후 저는 일부러 더 자주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설득도 할 겸, 상황도 볼 겸. 그런데 갈 때마다 비슷했습니다. 장인이 짜증을 내면 정숙 씨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또 고집이네. 약 먹으라니까. 조금만 걸으면 되잖아. 예전 같으면 저는 아내 앞에서 저렇게 말도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둘은 서로 투덜거리면서도 또 금세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조금씩 헷갈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와 처제가 먼저 장인어른 집을 찾아갔습니다. 저는 퇴근이 늦어 1시간쯤 뒤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처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좋아요. 그럼 유산 포기각서 쓰세요.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정숙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처제가 다시 말했습니다. 정말 돈 때문에 결혼한 거 아니라면서요. 그럼 각서 쓰시면 되잖아요. 우린 그것만 확인하면 돼요.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숙 씨는 물컵만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하게 말했습니다. 안 쓸게요. 순간 처제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봐, 내가 뭘 했어. 결국 돈 때문이잖아. 아내도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언니처럼 생각했는데 결국 똑같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혹시 내가 오해한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산 포기 각서는 끝까지 거부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도 다시 흔들렸습니다. 역시 돈 때문인가?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정숙 씨는 끝까지 왜 안 쓰는지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억울하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안 씁니다. 그 말만 남겼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저를 더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집으로 돌아와도 계속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왜 안 쓰지? 정말 돈 욕심이 없다면 각서 하나 쓰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일까? 반대로 정말 돈만 노리는 사람이라면 2년 동안 저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도무지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장인어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시간 되면 와라. 평소처럼 짧은 말이었습니다. 저는 퇴근하고 바로 갔습니다. 거실에는 장인어른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정숙 씨는 장을 보러 갔다고 했습니다. 오랜만에 장인어른과 단둘이 있었습니다. 한참 TV만 보다가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장인어른, 왜? 정말 전부 다 주실 겁니까? 장인어른은 리모컨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래, 후회 안 하세요? 안 한다.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따님들이 있는데 장인어른은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창밖만 바라보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도 내가 미운 건 아는데 미운 거랑 사실은 다르다. 저는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애들이 날 안 사랑한다는 말은 아니다. 근데 애들은 자기 삶이 있다. 회사 다니고 애 키우고 그게 맞다. 나도 안다. 잠시 숨을 고르더니 다시 말했습니다. 근데 내가 쓰러졌을 때 밤새 내 옆에 있던 사람은 정숙이었다. 재활도, 약도, 밥도, 투정도 다 저 사람이 받아냈다.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래도 재산까지 다 주는 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장인어른이 피식 웃었습니다. 너도 돈 아깝지? 순간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장인어른은 제 얼굴을 한참 보더니 웃었습니다. 솔직한 놈이네.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아까웠습니다. 그 돈이면 우리 아이들 학원도 보내고 대출도 빨리 갚고 노후도 조금 편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게 솔직한 제 마음이었습니다. 장인어른이 말했습니다. 난 돈보다 내 마지막 시간을 샀다. 그 말이 이상하게 오래 남았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정숙 씨가 장을 보고 들어왔습니다. 양손 가득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왔어요? 저를 보더니 웃었습니다. 오늘은 고등어가 싸더라고요. 아버님 좋아하시잖아요. 평소와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유산 이야기를 꺼낸 사람 같지도 않았습니다.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억울하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변호사 사무실에서 유언장 작성이 끝났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딸들은 끝까지 반대했습니다. 처제는 울었고 아내는 화를 냈습니다. 저도 마지막까지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장인어른은 뜻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내 돈이다. 내가 결정한다. 그 한마디였습니다. 그 이후 우리 가족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명절에도 생일에도 다 같이 모이는 일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그래도 정숙 씨는 여전히 장인어른 곁에 있었습니다. 재활도 시키고 병원도 다니고 잔소리도 하고 같이 웃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유산 포기 각서는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모르겠습니다. 정숙 씨는 정말 사랑해서 결혼한 걸까요? 아니면 사랑도 했지만 돈도 포기하기 싫었던 걸까요? 장인어른도 좋은 아버지는 아니었습니다. 평생 가부장적이었고 가족들에게 상처도 많이 줬습니다. 딸들도 좋은 딸은 아니었습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아버지 곁을 오래 지키지는 못했습니다. 저 역시 떳떳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그 돈이 아까웠습니다. 지금도 조금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지난 2년 동안 장인어른 곁을 지킨 사람이 누구였는지 묻는다면 저는 거짓말은 못하겠습니다. 분명 정숙 씨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이라면 평생 함께 살아온 자식에게 재산을 남기시겠습니까? 아니면 인생의 마지막 2년을 묵묵히 함께 버텨준 사람에게 남기시겠습니까? 저는 아직도 어느 쪽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